가을 저녁 한 남자가 퇴근길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아주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5해 전 첫사랑. 그리고 지금은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식당에서 일하는 한 여인. 그 순간 그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다른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 조강지처와 딸을 버린 남자의 25년 후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당신이 잊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10월의 어느 날, 38배 정우는 회사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강남역 부근의 IT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그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다. 아내 수진과는 결혼한 지 14년째 11살 된 딸 지민이가 있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길에 집 근처 골목 상권에 자리한 엄마 손 칼국수라는 작은 식당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자의 뒷모습이 정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을 닦고 있는 그 여자의 뒷모습에서 2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이연주. 그녀는 정우의 첫사랑이었다. 가냘픈 어깨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무언가를 닦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녀와 일치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우는 망설이다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였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정우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분명 현주였다. 현주야? 정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현주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우?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만 봤다. 저녁 손님들이 몰려들기 전 잠깐의 한가한 시간, 현주는 정우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칼국수 한 그릇을 주문한 정우 앞에 현주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정우의 물음에 현주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보다시피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당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 준서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빚뿐이었고 현주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준서가 이제 3살이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여기서 일하지. 현주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중학교 때 밝고 명랑했던 그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그날 이후 정우는 자꾸만 그 식당을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일주일에 서너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퇴근길에 들렀다. 현주와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정우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현주 역시 정우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정우는 현주가 일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 식당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현주가 사는 반지하 원룸은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3살배기 아들 준서는 아토피가 심해서 밤마다 온몸을 긁어대고 현주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를 돌봤다. 정우는 준서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주고 비싼 아토피 약도
구해다 주었다. 현주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정우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다. 정우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현주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현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25년 전부터 계속 사랑해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정우는 점점 더 현주와 준서에게 마음이 쏠렸다. 주말이면 준서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현주의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를 사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다. 현주도 정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정우야, 너무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어느 날 밤 정우는 아내 수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부부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정우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이중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주를 만나면서 자신이 수진과의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수진은 좋은 사람이었다.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웠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정우의 심각한 표정에 수진은 TV를 끄고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6개월째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중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여자를 우연히 만났어. 그 여자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3살짜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노려봤다.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우리 지민이는? 나는? 우리 14년 결혼 생활은 뭐야?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여자한테 남편이 없다고? 아이가 불쌍하다고? 그래서 당신 아내와 딸은 불쌍하지 않다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결정했어. 이혼하고 싶어. 수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정우의 멱살을 잡았다. 이 미친놈아. 당신 정신이 돌았어? 14년을 같이 산 아내와 11살 딸을 버리고 남의 여자와 남의 아이한테 가겠다고? 수진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정우는 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어쩔 수 없어. 현주와 준서가 나한테는 더 소중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은 주저앉았다. 제대로 된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14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순간 수진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정우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건을 제시했다.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을게. 대신 재산 분할을 2대8로 하자. 내가 20%만 가져갈게. 수지는 허탈하게 웃었다. 양육비도 안 주겠다고? 당신 친딸인데? 재산을 80%나 주잖아. 그걸로 충분할 거야. 정우의 차갑고 단호한 태도에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수지는 정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저주할 거야. 조강지처와 친자식 버리고 나간 당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그 여자랑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봐.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정우가 집을 나간 후
수진의 삶은 지옥이었다. 11살 딸 지민이는 왜 아빠가 집을 나갔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다. 수진은 딸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강남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외식은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였고 옷도 중고로 사 입었다. 하지만 딸의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학원비가 아까워 수지는 밤늦게까지 딸의 공부를 직접 봐주었다. 수학은 인터넷 강의를 수진이 먼저 듣고 딸에게 설명해 주었고, 영어는 도서관에서 원서를 빌려와 함께 읽었다. 주말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무료이거나 저렴한 문화시설을 찾아다니며 딸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 노력했다. 지민이는 엄마의 헌신을 보며 자랐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지민이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우는지 알게 되었고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교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고등학교는 특목고에 진학했다. 수지는 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딸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하지만 지민이는 늘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서 잘 살 수 있어. 그 말이 수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민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빠르게 했고 33살에 과장이 되었다. 수지는 딸이 독립하자 홀가분함과 동시에 공허함을 느꼈다. 25년간 오직 딸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딸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물론 지민이는 자주 엄마에게 연락했고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만나 식사를 했지만 수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63세가 된 수지는 아직 건강했고 활력이 넘쳤다. 25년간 강박적으로 자기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주말에는 등산을 했다. 식단도 철저히 관리해서 동안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무엇보다 수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이혼할 때 받은 재산을 현명하게 투자해서 현재 수진의 자산은 15억 원이 넘었다.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개를 소유하고 있었고 매달 임대료로 4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수지는 이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시골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었다. 경기도 외곽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충청남도 예산군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5,000평 규모의 사과 과수원을 구입했다. 과수원 한편에는 작지만 아늑한 한옥이 있었고 수지는 그 집을 깔끔하게 리모델링했다. 마당에는 꽃밭을 가꾸고 작은 연못도 만들었다. 수지는 과수원 일이 처음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인근 마을의 70대 노인 김할아버지가 평생 과수원을 운영해온 베테랑이었는데 그에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배웠다. 사과나무 가지치기 방법, 병충해 예방법, 적과 작업, 봉지, 씌우기, 수확시기 등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하며 익혔다. 김할아버지는 열심히 배우는 수진을 대견하게 여겼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수진 씨는 정말 열심이구만. 수진은 미소 지었다. 저는 젊지 않아요. 올해 63이에요. 아이고, 그래 봬도 50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김할아버지의 말에 수지는 웃었다. 그렇게 1년을 배우고 나서 수지는 본격적으로 과수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이태째 되던 해에는 품질 좋은 사과를 수확할 수 있었다.
수진의 사과는 당도가 높고 색깔이 곱기로 소문났고 인근 농협과 계약 재배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흘러 과수원을 운영한 지 3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다. 사과 수확철이 다가오자 일손이 부족했다. 수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다. 마을 이장님께 부탁해서 일용직 일꾼들을 구했다. 수확 시즌에만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장님은 인근 마을과 도시에서 일용직을 구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주었다. 그렇게 모인 일용직 일꾼은 모두 15명이었다. 수지는 첫날 아침 과수원 앞마당에 모인 일꾼들에게 일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부터 약 한 달간 사과 수확 작업을 할 겁니다. 하루 일당은 10만 원이고 점심 식사와 간식은 제공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해 주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일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 도구를 챙기는 동안 수진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맨 뒤에 서 있는 마른 체구의 남자,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우였다. 25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수진이 기억하는 정우는 175cm에 75kg의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50kg도 안 되어 보였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군데군데 상처와 멍 자국이 있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이 아닐까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 정우였다. 코 옆에 작은 점, 왼쪽 귀가 오른쪽보다 약간 큰 것, 걸을 때 오른쪽 어깨가 약간 처지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하지만 정우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고개를 숙인 채 다른 일꾼들 뒤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수진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일꾼들을 각자의 작업 구역으로 안내했다. 정우는 가장 끝쪽 구역에 배치되었다. 작업이 시작되고 수진은 일부러 정우가 있는 구역을 피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마당에 간이 식탁을 차렸다. 동네 식당에서 주문한 백반과 수진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준비되었다. 일꾼들이 우르르 몰려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수진은 멀찍이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정우는 제일 마지막에 와서 구석에 앉았다. 밥을 뜨는 손이 떨려서 밥알이 여기저기 흘러내렸다. 반찬도 제대로 집지 못했다. 다른 일꾼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정우는 몇 숟가락 뜨다가 멈추고 또 몇 숟가락 뜨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밥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일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시간이 되었다. 수지는 일부러 김 씨라는 50대 남자를 통해 돈을 나눠주도록 했다. 직접 정우와 대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는 정우 앞에 서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지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5년 만에 본 정우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앙상하게 마른 몸, 떨리는 손, 초점 없는 눈동자. 도대체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지는 며칠 동안 정우를 관찰했다. 다른 일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였다. 점심시간에도 구석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작업 중에도 자주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은 사다리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질 뻔하기도 했다. 수지는 결심했다. 정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기로. 그저 궁금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25년 전 자신을 저주하며 그가 불행하기를 바랐던 마음이 정말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수지는 서울에 있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했다. 비용은 300만 원이 들었지만
상관없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두꺼운 보고서를 받았다. 그 내용은 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정우는 이혼 직후 현주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2대 8로 재산을 나눴기 때문에 정우가 가진 돈은 약 3천만 원 정도였다. 그 돈으로 인천의 작은 투룸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다. 현주와 준서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석 달은 행복했다고 한다. 정우는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었고 현주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준서를 돌봤다. 저녁이면 셋이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갔다. 정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현주가 갑자기 말했다. 정우야, 미안한데 내가 따로 집을 얻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정우는 당황했다. 준서가 불안해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아빠가 없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준서랑 따로 지내면서 천천히 적응시키려고. 현주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정우는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 같이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 아니야. 당분간은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대신 주말에는 내가 여기 와서 같이 지낼게. 정우는 아쉬웠지만 현주의 뜻을 존중했다. 그렇게 현주는 따로 집을 얻었다. 정우는 주중에는 혼자 지내고 주말에만 현주와 준서를 만났다. 하지만 주말마다 만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현주는 준서가 아프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정우에게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은 그해 겨울이었다. 정우가 퇴근하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왼쪽 다리에 금이 가서 2달간 깁스를 했다. 회사를 쉬는 동안 월급은 반으로 줄었다. 병원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로 600만 원이 들었다.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보험이었고 정우도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비로 모두 부담해야 했다. 두 번째 사건은 이듬해 봄이었다. 정우가 사는 오피스텔에 도둑이 들었다. 노트북과 현금 200만 원, 시계 등을 도난당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CCTV가 고장 나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건은 그해 여름이었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정우는 명단에 포함되었다.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1,500만 원 정도였다. 정우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 직장을 구했지만 쉽지 않았다. 43세 나이에 중간관리자 출신을 뽑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6개월 동안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탈락했다. 결국 정우는 작은 IT 스타트업에 턱없이 낮은 연봉으로 입사했다. 네 번째 사건은 그 이듬해였다. 정우가 폐렴에 걸렸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치료하는데 석 달이 걸렸고 병원비로 300만 원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교통사고, 도난, 질병, 사기 피해 등. 정우는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불행이 연달아 찾아왔다. 그러면서 재산은 계속 줄어들었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정우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다. 체중은 계속 빠졌고 건강도 악화되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회사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그 스타트업에서도 해고당했다. 이후 정우는 일용직으로 떠돌며 생활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농촌에서 일손을 거들었다. 그렇게 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았다. 현주는 여전히 가끔씩 연락했다. 주로 돈이 필요할 때였다. 정우야, 미안한데 준서 학원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정우야, 병원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정우는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보냈다.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현주에게는 돈을 보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탐정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현주의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기와 폭행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출소한 날이 정확히 정우와 현주가 함께 산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현주는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정우를 속여왔던 것이다. 현주는 주말에 정우를 만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돈이 필요할 때만 만났다. 나머지 시간은 진짜 남편, 준서의 친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더 끔찍한 것은 정우가 겪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탐정의 조사 결과 현주의 남편이 조직폭력배 출신이었고 그의 동료들이 정우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오토바이 사고, 도난 사건, 심지어 회사 구조조정 명단에 정우가 포함된 것도 내부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들은 정우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현주가 정우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었다. 보험금은 5억 원, 수익자는 현주 본인이었다. 정우는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현주가 어떤 수법으로 정우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했는지는 불명확했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 보고서를 다 읽은 수지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내용이었다. 25년 전 자신을 버리고 첫사랑에게 간 정우는 철저히 속고 이용당하며 파괴되어 왔던 것이다.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25년 전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지금 느끼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정우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수지는 결심했다. 정우를 구해야겠다고. 분명 정우는 자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파괴되고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무엇보다 정우는 지민이의 아버지였다. 수지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현주와 그 남편의 범죄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우를 상대로 한 사기와 폭력,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현주 일당을 고소하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수지는 딸 지민에게 연락했다. 지민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내 아빠에 관한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지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요?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수지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지민은 한참을 침묵했다. 엄마, 저도 가볼게요. 아빠를 만나봐야겠어요. 일주일 후 서울에서 지민이 내려왔다. 33살이 된 딸은 똑 부러지는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해 있었다. 엄마, 제가 아빠를 데리고 병원에 갈게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제가 처리할게요. 지민의 단호한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수학 작업이 끝나고 정우가 다른 일꾼들과 함께 과수원을 나서려는 순간 수진이 그를 불렀다. 저기요, 잠깐만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다. 25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했다. 정우 씨, 아니, 정우야. 수진의 목소리에 정우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 누구? 정우의 흐릿한 눈동자가 수진을 훑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지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빠. 짧은 한마디에 정우의 몸이 굳었다. 떨리는 눈으로 지민을 바라보던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민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 만에 만난 딸의 모습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지민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우리 병원 가요. 치료받아야 해요. 수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가슴 한편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복잡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날 이후 정우는 서울로 올라가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영양실조, 우울증, 간 기능 저하, 골다공증 등 여러 질병이 발견되었다. 지민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고 매일 병원을 찾아가 아버지를 돌봤다. 한편 수진이 의뢰한 변호사는 현주 일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기, 공갈, 폭행, 보험 사기 등 여러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현주와 그 남편은 구속되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이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되었다. 현주 일당의 치밀하고 악랄한 범죄 수법이 낱낱이 밝혀졌다. 현주의 남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현주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우에게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다. 정우는 석 달간의 입원 치료 후 많이 회복되었다. 체중도 늘고 정신도 맑아졌다.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어느 가을날 정우는 수진을 찾아갔다. 예산의 과수원, 수진이 일구어낸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25년 전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보면서 더욱 부끄러워. 너는 혼자서 지민이를 훌륭하게 키웠고 이렇게 멋진 삶을 일구어냈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파괴되었지. 수지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불행이 내 복수는 아니야. 나는 당신이 불행하기를 바랐던 적도 있지만 이렇게 파괴되기를 원한 건 아니었어. 당신은 나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렀어. 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해.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를 구해줘서. 지민이를 잘 키워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각자의 이야기가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 후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후에는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다. 아버지와 딸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수지는 여전히 예산의 과수원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가끔 지민이 남자친구와 함께 내려와 주말을 보내기도 했다. 마당에 놓인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했다. 삶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25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버림받은 자신은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복수의 쾌감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생의 무상함과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저녁 노을이 과수원을 붉게 물들였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사과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25년간 혼자 일구어온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인생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하느냐가 진정 중요한 것이다. 수지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과수원 너머로 저물어가는 해가 마지막 빛을 뿌렸다. 새로운 내일이 올 것이고 수지는 그 내일을 담담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만큼은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버림받고도 무너지지 않았고, 누군가는 사랑을 선택했다 믿었지만 그 선택에 삶 전체를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과 책임 그리고 시간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과 선택을 잠시라도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과 딸을 버리고 첫사랑에게 떠난 남편을 용서한 여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놀라운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